인도가 자국 해군 함대 지원선 산업을 수주한 터키 아나돌루 조선소에 대해 인도 내 방산 관련 사업 배제를 결정했다. 인도가 외국 방산 기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징벌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나돌루 조선소가 최근 파키스탄 해군의 대잠 초계함을 진수한 것이 인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다. 현대중공업은 인도 지원선 사업의 조건이 까다로워 포기했다. 이번 조치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핵전쟁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와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등은 5일 아나돌루 조선소의 파키스탄 해군용 대잠 초계함 진수가 인도 해군의 20억 달러 규모 함대 지원선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인도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징벌적 조치는 아나돌루 조선이 힌두스탄 조선과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도 해군은 힌두스탄 조선의 즉각 관계 단절을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외교부의 한 관계자도 인도는 터키는 파키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터키와 맺는 어떤 종류의 제휴관계에 대해서도 신중하다고 말했다. 인도와 터키는 70여 년간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군사협력관계는 공식화하지 않았다. 인도 국영조선소인 힌두스탄 조선은 지난 1월 인도 해군용 5척의 지원선 건조사업 사업자로 터키 아나돌루 조선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인도 내 건조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보증할 수 없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아나돌루 조선은 이 계약에 따라 건조와 세부 제작, 엔지니어링, 장비 선정, 품질 보증 등을 감독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터키 조선소 관계자들이 힌두스탄 조선에 상주할 예정이었다. 함대 지원선은 배수량 4만 5천 톤 규모로 전투함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무기와 장비를 운반하는 대형 함정이다. 그런데 아나돌루가 인도의 공적인 파키스탄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다. 아나돌루 조선은 최근 에르도안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파키스탄 해군용 대잠 초계함 4척 중 1번함 건조에 착수했다. 아나돌루 조선이 건조에 들어간 아다급 초계함은 길이 99.5m의 구경 76mm 함포와 어뢰, 미사일로 무장해 수상전과 대장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승조원은 93명으로 가판에 시코르스키 S-70 헬기, 무인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 파키스탄 해군은 지난해 7월 터키와 4척의 밀zem급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 해군은 인도양의 지배력 강화와 중국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수상함 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스코르펜 잠수함 도입 등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대장전 능력을 갖추도록 터키가 지원하는 것은 자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 공중급유기 어디까지 알고 있니? C-330 공중급유기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공군 제공. 공군은 다목적 공중급유기 1호기의 전력화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공중급유기 운용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12일 우리나라에 도착한 다목적 공중급유기 1호기에 대한 공군의 수락 검사가 문제없이 끝나고 드디어 전력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공군은 다목적 공중급유기의 전력화를 통해 전투기의 작전 반경 확대 및 채공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전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공군의 이번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를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공중급유기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앞서 공중급유기가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를 통해 다목적 공중급유기가 갖는 전략적 의미와 탄생 배경 그리고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공중급유기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급유기를 하늘의 주유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존재 유무만으로도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공중급유기는 최초 등장 이후 지금까지 그 가치를 직접 입증해 보였으며 공중급유기의 지원은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항공작전을 가능케 했다. 이처럼 공중급유기가 공군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전략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첨단 항공 우주기술과 수많은 선구자들의 도전과 시행착오 덕분이었다. 높은 하늘을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2대의 비행기가 짧은 시간 동안 연료를 주고받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도 미 공군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간의 공중급유는 해발 8,500m 이상의 고도에서 시속 540에서 640km의 속도로 비행하며 10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공중급유 체계의 기술적 완성도와 검증된 안전성은 물론 공중급유기와 전투기의 조종사들, 연료 보급을 담당하는 기술요원의 완벽한 팀워크를 전제로 한다.
어떻게 하늘 위에서 연료를 보급하지? 대부분의 항공기는 이 과정에서 전체 연료의 1월 4일 정도를 소모한다.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까지 상승해야 하거나 악천 후 상황에서는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연료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항공기의 제공시간과 항속거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료 탑재량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했고, 그중 가장 먼저 실용화된 것이 바로 보조연료 탱크다. 하지만 보조연료 탱크를 장착할 경우 항공기 자체의 중량과 항력 역시 증가해 이 과정에서의 연료 소모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보조연료 탱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대안이라 하기에는 뭔가 부족했다.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최적의 방법은 바로 하늘에서 이 과정에서 소모된 연료를 보충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빠른 속도로 하늘을 비행하는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대적 개념의 공중급유는 1923년 미 육군 항공단 소속 DH-52 보급기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두 대의 항공기가 서로 근접한 다음 호스를 연결해 연료를 주고받은 것이었다. 공중급유 자체는 성공했지만 여러 기술적 한계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일단 연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기압과 온도가 낮다 보니 생각처럼 연료가 빠른 속도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다. 공중급유가 높은 고도에서 이루어질 경우 결빙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공중급유가 사람에 의해 수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조종사가 한 명뿐인 비행기에서는 공중급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1935년 A.D. 헌터에 의해 설계된 새지 않는 제급유 노즐을 프레드와 RC 형제가 실용화에 성공하고 나서야 현대적 개념의 공중급유가 가능해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붐 방식은 빨대처럼 생긴 붐을 급유가 필요한 항공기에 찔러 넣어 연료를 넣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미 공군 KC-46A 공중급유기가 F-15E 전투기의 공중급유 훈련 중인 모습. 사진 미 공군 홈페이지 제공. 같은 듯 다른 듯 공중급유 방식. 공중급유기가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붐 방식, 프로브 혹은 프로브 드래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공중급유기에 펌프를 장착해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넣어주면 붐 방식, 반대로 연료를 공급받는 전투기에 펌프를 장착해 공중급유기에 연료를 흡입하면 드래그 방식이라는 뜻이다. 붐 방식은 빨대처럼 생긴 붐을 급유가 필요한 항공기에 찔러 넣어 연료를 넣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KC-10 공중급유기에 부착된 급유용 붐의 확대 사진이다. 사진 미 공군 홈페이지 제공. 먼저 붐 방식은 전략 폭격기와 같은 대형 군용기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다. 거대한 빨대처럼 생긴 붐은 공중급유기 동체 후방 하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은 후방 동체에 붙어 있지만 공중급유가 시작되면 동체 아래쪽으로 움직이며 길게 연장된다. 그 끝에는 연료 주입을 통제하는 밸브와 압력 센서, 미세한 위치 조정을 위한 2장의 날개 등이 장착되어 있다. 붐 방식의 장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단 공중급유기에 펌프가 장착되어 있어 빠른 연료 보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연료를 보급받는 전투기나 폭격기의 공중급유 관련 장치가 간단하다는 것과, 다음으로 공중급유기에서 공중급유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료를 보급받는 전투기나 폭격기 승무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이래로 공중급유가 필요한 전투기가 공중급유기의 후방 아래로 접근하여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면 공중급유기의 기술요원이 붐을 조작해 공중급유가 필요한 전투기의 동체 급유 노즐에 끼워 넣고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며 연료를 보급하게 된다. 연료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 조종사는 속도와 고도만 유지하면 된다. 물론 붐 방식은 공중급유기의 대형화가 필수이며 한 번에 한 대의 항공기만 연료 보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형 공중급유기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미 공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우리나라 공군 역시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프로브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공중급유 방식으로 연료 공급을 받는 항공기에 연료 펌프와 빨대 형태의 프로브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공중급유기에는 연료 보급을 위한 복잡한 기계장치는 물론 붐 방식과 같은 별도의 기술 요원이 불필요하다. 드로그 또는 바스켓으로 불리는 급유 연결 장치가 부착된 연료 공급용 호스만 뒤로 길게 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반대로 연료를 보급받는 기체의 경우 공중급유에 필요한 프로브는 동체 측면에 고정되어 있거나 사용할 때만 돌출되는 수납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
다만 별도의 조종 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종사는 기체를 직접 움직여 프로브를 드래그에 찔러넣고 연료 펌프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드래그 방식은 붐 방식에 비해 연료를 보급받는 과정에서 조종사의 높은 기량을 필요로 한다. 공중급유 과정에서 자칫 조종을 잘못할 경우 드래그가 찢어지거나 심할 경우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건상 대형 공중급유기를 운영할 수 없는 미 해군과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중급유 방식이며 미 공군도 초창기에는 이 방식으로 폭격기와 전투기의 공중급유를 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군 방식에 비해 급유 속도가 느리고 공중급유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항공기에 별도의 프로브를 장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대의 항공기에게 연료 보급이 가능하고 시스템이 간단하며 악천 후 상황에서도 급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포트는 일반 항공기를 급유기로 변신시킬 수 있으며 동일 기종 혹은 서로 다른 기종의 항공기들이 서로 연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진은 1964년 미 해군에 의해 A3 스카이 워리어 폭격기 2대와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1대가 공중급유 포트를 활용해 연속 공중급유 시험 중인 모습이다.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목적 공중급유기의 경우 동시에 붐 방식과 드래그 방식으로 공중급유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붐 방식과 드래그 방식 외에도 공중급유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피어, 투피어, 디필링 또는 윙퍼디포트 방식으로 기술적으로는 프로브 방식과 동일하지만 전용 급유기가 아닌 동일 기종의 항공기들이 서로 연료를 주고받는 급유 방식을 말한다. 물론 공중급유를 위한 별도의 급유포트 또는 보조장치가 준비되어야 하며 이 보조장치를 활용해 공중급유기가 아닌 일반 항공기도 공중급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분야에서 단연 독보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미 해군이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이라는 운영상 제약 조건으로 인해 미 공군과 같은 대형 공중급유기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 해군은 함재기를 개조해 공중급유기로 운영해왔는데 이때 활용된 것이 바로 급유포트다. 미 해군의 공중급유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S3 바이킹 대전 초계기를 공중급유기로 개조한 KS-3AB이며 윙버디포트 방식으로 다른 함재기에게 약 16,600일의 항공연료를 보급할 수 있었다. 2009년 S3 및 파생형 기체가 모두 퇴역한 이후에는 FA-18이 공중급유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한 번에 급유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숫자와 보급 가능한 연료량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군사작전 시에는 미 공군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군은 주야간 및 악천 후 상황에서도 전참 후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KC-135R 공중급유기에서 다양한 군용기에 야간 공중급유 중인 모습. 공중급유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는? 현재 공식적으로 공중급유기를 보유한 국가는 무려 32개국이나 된다. 하지만 실제로 공중급유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18개국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공중급유기의 가치를 100% 이상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현재 자타공인 공중급유기를 가장 독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최초의 공중급유기를 실전 배치한 것도 미국이며 현재 가장 많은 숫자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역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는 주야간은 물론 악천 후 상황에서도 공중급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급유를 통한 최장시간, 최장거리 비행기록을 갖고 있다. 주야간 악천후를 불문한 공중급유기의 완벽한 임무 지원 덕분에 미군의 모든 군용기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참고로 1991년 1월 16일과 17일 미국 루이지애나의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7대의 B-52H 폭격기들은 공중급유기들의 지원을 받으며 무려 35시간 동안 비행했다. 공중급유기들의 성공적인 지원 덕분에 B-52 폭격기들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내 전략 목표를 성공적으로 타격해 걸프전 승리를 이끌었다. 참고로 당시 수립된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 미 공군에서 원거리 폭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B-2 폭격기의 최장 임무 수행 시간은 23에서 26시간 수준이며 비행거리 역시 과거 B-52 폭격기가 수립한 기록에는 약간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미군은 주야간 및 악천 후 상황에서도 전참 후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KC-135R 공중급유기에서 다양한 군용기에 야간 공중급유 중인 모습. 사진 출처 미 공군 홈페이지.
공중급육이 운용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은 날개 달린 모든 것에 대한 급유가 가능한데 최초 폭격기에서 전투기, 공격기, 정찰기 같은 고정익 군용기는 물론 회전익 군용기에 대한 공중급유도 가능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급유는 물론 무인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공중급유기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30일 미국 국방부는 보잉과 미 해군 항모에서 사용될 4대의 무인 공중급유기를 8억 500만 달러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보잉은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스팅리 4대를 2024년 8월까지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 공중급유기의 개발 및 전력화는 현재 미 해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무인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함재기들의 작전 반경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F-35C 스텔스 전투기와 짝을 이룰 경우 보다 은밀하고 치명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전략적 활용도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중급유기 운용 개념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 방송과 미 해군은 새로운 개념의 무인 공중급유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사진은 2024년 8월까지 미 해군의 4대가 인도될 예정인 최초의 무인 공중급유기인 MQ-25 스팅레이다. 우리나라 공군의 공중급유 기록들. 우리나라 공군의 공중급유 기록은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겨우 시작되었다. 공중급유를 위해서는 관련 자격 취득 및 주기적인 재교육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 공군이 보유한 공중급유기가 없어 그동안 훈련은 물론 자격 취득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사시 미 공군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꾸준한 공중급유 훈련 및 관련 자격 취득이 꼭 필요하다는 우리 공군의 주장을 미 공군이 받아들이면서 2011년 9월부터 서해 상공에서 6개월 주기로 정기적인 공중급유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약 2주간 실시된 공중급유 훈련에서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F-15K 및 KF-16 조종사 16명과 미 공군 교관 조종사 9명이 참가했다. 미 공군의 협력을 통해 2013년에는 총 42명의 조종사가 공중급유 자격을 획득했으며 그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공중급유를 통한 최초의 공군 전투기 해외 전개는 2013년 레드플래그 훈련에 참가한 F-15K 전투기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F-15K 전투기는 최초 도입 시에도 공중급유를 통한 자력 비행으로 인도된 기록을 갖고 있다.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전투기에 탑승해 공중급유 훈련 과정을 지휘한 기록도 있다. 지난 2014년 9월 3일 당시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직접 KF-16D 전투기 후반석에 탑승, 미 공군 KC-135R 공중급유기와의 공중급유 훈련을 지휘했다. 이날 참모총장 지휘비행은 공중급유기 도입